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안 그러면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관련한 임상 결과들도 이제 속속 나오는 만큼 저희가 기업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준 가온투자자문 전 대표 그리고 정재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정말로 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모더나나 그리고 화이자에서 나오고 있는 백신과는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70%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가지 접종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영국에서 2, 3상을 한 달 간격으로 절반 용량 투여하고 전체 용량을 투여하는 접종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브라질에서는 한 달 간격으로 전체 용량을 2번 접종하는 임상 3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접종 방식에서 절반 용량 투여하고 그다음에 전체 용량을 투여했을 때 90% 예방 효과가 나왔고 전체 용량을 2번 투여한 경우에는 62% 예방 효과가 나왔는데 평균 70% 예방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90%인 거고요. 아직 심각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스트라제네카도 최종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임상 최종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팬데믹의 열쇠를 풀 수 있느냐, 이거는 90%냐 95%냐 예방 효과도 중요하지만 백신이 얼마나 잘 공급돼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게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대체로 모두 우수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 얼마나 잘 공급될 수 있느냐에 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률이 90%로 올라가는 그 방안을 이제 채택해서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꼭 예방률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속 가능성도 계속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만성질환자나 노년층에게도 이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실제로 제품들이 나올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텐데 다만 이제 국내에서 궁금한 것은 실제로 국내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쯤 정말로 맞아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긴 한데 좀 여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내 보건당국에서 백신 예산을 책정을 했었을 때 1,72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인수의 약 우리나라 국민의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 네. 6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 3개 백신에 대한 예산이 1,729억 원인데 그중 2개 회사가 바로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각각 436억 원씩 확보를 했는데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에 합쳐서 2천만 명분에 대한 부분을 접종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난 7월과 8월에 이 국내 공급 및 생산을 위해서 협력 의향서인 LOI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백신이 나오면 국내의 백신 공급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화이자랑 모더나와는 좀 다른 측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자체가 단백질 제조합 기술을 적용한 백신입니다. 백신이 맞은 사람에서 높은 중화 형체가 유지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더나랑 화이자랑 좀 다른 부분은 백신 1회분 가격이 3에서 4달러 수준이고 화이자 백신과는 19.5달러거든요.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장 수준이 섭씨 2도에서 8도까지 6개월이 보관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서도 또한 경쟁력이 있다. 보관이나 유통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되면은 국내에서에 대한 이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척되는 속도로 갈 수 있다. 다만 생산에 대한 캐파나 생산에 대한 능력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를 내년에 할 수 있는지는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일부분을 이미 확보했고 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납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앞에서 잠깐 가격 경쟁력이나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이점들을 얘기해 줬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정재변리사께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와 함께 이거 외에도 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강점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좀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뭐가 다른지 한번 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화이자나 이제 이쪽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다른 RNA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넣는 대신에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인체 내에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이 RNA가 몸 안에 들어가서 바이러스 유전 정보에 따른 이제 단백질이 생성되도록 하고 몸에서는 이 단백질을 병원균으로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RNA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RNA 백신의 보관과 공급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독화해가지고 몸에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점은 합병증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중단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좋은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관 운송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집단 면역에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발표된 효능상 예방 효과는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효능이 더 높은 대신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효능이 좀 덜하더라도 보관 운송 부담이 적고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나라마다 좀 선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개발이 돼도 보급이 돼서 맞을 때까지 어디 보관이 돼야 되는 건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최저로 따지면 영하 70도 밑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소식 나타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는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하냐라는 문제들도 있는데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격도 저렴하겠다, 가성비 백신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 관점에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계속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SK케미칼이 될 테고 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회자가 되는지 이거는 이재준 대표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SK케미칼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CMO 기업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디스커버리도 관련주입니다. SK케미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매트릭스라고 있는데 SK케미칼 지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와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명이 백시텍인데 그 백시텍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바로 진매트릭스이기 때문에요. 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프로바이오가 있는데 AB프로바이오의 자회사인 AB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 매드이뮨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를 합쳐가지고 AB메드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주로 또 묶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모모테롤 관련해서 계량 성분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모모테롤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유나이티드 제약을 관련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는 SK케미칼밖에 그렇죠.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CMO 기업이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알아서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관심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는 좀 어느 정도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케미칼 얘기 나온 김에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기업인지 이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SK케미칼은 원래 천연물 및 합성 의약품 그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999년에 그 최초 신약인 선플라, 2002년엔 국내 천연물 신약인 조인스, 2007년에 국내 13호 신약인 엠빅스정을 개발을 했고요. 유럽 퍼스트 제네릭인 이 치매 패치 치료제인 리바스타크민 패치를 미국과 유럽 쪽에서 선진제약 시장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사업의 준공은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안동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적격성이
승인을 받고 국내 최초로 차세대 기술인 세포 배양 방식 관련된 독감 백신이 스카이셀플루, 세계 두 번째 대상포진 백신이 스카이 조스터, 그리고 국내 두 번째 수두 백신이 스카이 바리셀라 허가를 획득을 해가지고 백신 사업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백신 기업 하면은 사노피가 이제 두각이 됩니다. 사노피랑 파스테르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인 공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포 배양 백신을 같이 이 연구를 해서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 호주의 CSL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를 시판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부분을 살펴보면은 총 두 가지의 큰 사업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린 케미칼 비즈니스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주요 제품은 뭐 코폴리스테롤 수지, 그다음에 접착제, 탄수 섬유 복합 소재 등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바로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는 파마 사업 부분이 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부분이 있는데, 파마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 합성 의약품 등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CMO 관련된 부분과 신약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이 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회사 이름에 케미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중을 조금씩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두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체질도 변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변화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K 케미칼에 대해서도 긍정적 투자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얘기하면서 중간에 참 여러 종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배구조가 얽히고 설켜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텐데,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지배구조 관련해서 SK 케미칼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지분 투자자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는 SK 디스커버리입니다. 네. SK 디스커버리가 33.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케미칼이 투자를 하는 회사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98%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엔티스의 50%, JSI의 40%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SK 케미칼 대정이라고 100%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관련사 계열사들에서 뭐 SK 케미칼에 투자한 회사는 SK 디스커버리만 네. 현재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SK 케미칼 쪽에서는 이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 상당히 많은 98% 거의 100% 가까운 지분 투자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배구조도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특허 보유 현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됩니까? 네, SK케미칼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린 케미칼이랑 라이프 사이언스 제품으로 나뉘고요. 이쪽 특허들을 이제 각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허 양상을 좀 나타내는 걸 보면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특허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많지만 서로 얽혀있는 특허들도 좀 다수 존재합니다. 국가분포부터 잠깐 보시면요. 한국을 기초로 해서 40개국 이상의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상위 15개국 리스트고요.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대만, 호주,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SK케미칼 자체의 이제 역사도 좀 길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쪽에 많이 나가 있는 거는 보면 예상보다 좀 케미칼 쪽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화학 소재 쪽 관련 특허들도 해외 많이 나가 있고요. 이걸 보고는 이제 해외 시장에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진출해 있구나, 좀 요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매해 100건 이상씩 꾸준히 출원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내용을 보면요. 라이프 사이언스보다는 그린 케미칼, 이제 케미칼 소재, 화학 소재 쪽 특허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라이프 사이언스 약 제재 쪽은 이제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치매 패치로 특허 출원을 했는데요. 리바스티그민 치매 패치가 이제 해외에서 원드론이라고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원드론이라고 하는데, 이 특허는 이제 국제 출원까지도 진행을 했고요. 이 원드론은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최근 출원한 이 치매 패치 특허 출원도 좀 해외 쪽으로도 많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는 백신 개발이 진행되면서 특허 출원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가별 특허 분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케미칼 관련된 특허가 좀 많다고 얘기를 해줬고 다만 이제 바이오 쪽으로 그 사업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국가별 특허도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주요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이기도 하고 또 SK케미칼도 여기서 좀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이나 도상국 쪽에서 또 얼마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추이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SK케미칼 3분기 실적 리뷰를 해드리면은 매출액이 3,521억, 영업이익이 523억. 순이익이 359억을 시현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93%가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1,244%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코폴리에스터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인플루엔자 백신 매출이 증가로 해서 수익성 개선을 했는데요. 이 코폴리에스터라는 것은 투명 플라스틱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화장품 용기나 텀블러에 많이 사용되는 이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고온에서 90도에서 110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코폴리에스터 관련해서 방역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사업부에서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인 4가 독감 백신이죠. 이 선호에 따라서 믹스 개선이 나타났고 트윈데믹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우려로 일단 인플루엔자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독감 백신은 이 3분기에 비해서는 좀 부재할 것으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 백신이 위탁 생산이 증가를 하면서 높은 수익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SK케미칼의 이 코로나19 백신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추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SK케미칼 또 시장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이슈가 있었었죠. 그때 임상 3상이 중단이 되면서 SK케미칼 주가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유럽 내에서 임상 3상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상태였고요. 2021년 1월에 이제 접종 시작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임상도 지난 10월에 재개된 만큼 2021년에는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것도 현재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앞서 이 두 가지의 백신 중에 이 또 관련주로서 SK케미칼이 노바백스랑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근데 노바백스 관련해서는 임상 3상은 환자 모집이 아직 다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탑9 결과를 발표를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상반기로 미루어지면서 임상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상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위탁 생산에는 일정 차질이 없을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 캐파 증설의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 수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일단 주가는 대부분 보면은 항상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재료 소멸로 네. 일단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SK케미칼의 주가 수준도 상당히 높이 올라 정고점 수준에서 일단 저항 그렇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다음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노바백스 쪽 관련된 이슈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 이슈고 일단 내년 실적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12월 달까지는 좀 소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재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표된 후에 이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나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에 대한 캐파 늘린 부분들이 정상적인 가동률이 증가를 했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로 투자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요 CMO 기업 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케미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꼭 이번 백신이 아니더라도 간간히 잊을만 하면 계속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SK케미칼은 아직 그러니까 이외의 수주보다는
여전히 노바백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봤을 때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거점까지 올라온 만큼 새로운 뉴스,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요. 정재별 이사 그리고 가온투자자문 이재준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